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5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주차는 아이와 언어 습득 지난주에 했던 3장 내용의 뒷부분 언어학적 요소부터 그 부분부터 마저 하겠습니다. 어, 음, 먼저 언어학적 고려 사항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재 부분에 뭐 정서적 고려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사항, 정서적 고려사항 그런 것들을 지난주 1주차 4주차 강의에서 했고요. 오늘은 5주차에선 언어학적 고려사항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학적 고려사항이라는 부분이 제2언어 습득의 지금 이게 나이와 관련된 것, 언어 습득과 나이의 연관성에 대한 게 이번 2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언어라는 학문에서는 이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 그 다양한 학문 중에 언어를 뭐 외국어를 공부하는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흔히들 '나이가 너무 중요하다. 나이가 많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 시즌에는 아이를 다 외국으로 막 교기 유학을 보내고 뭐 혀를 길게 하는 수술을 하고 강남에서는 막 그런 것도 성행했어요. 제가 제 딸을 키울 때 매일매일 그런 수많은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의 유행, 아이 키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유행에 항상 막 부딪히면서 괴로워했던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와 언어는 관계가 많다. 관계가 깊다.'라는 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런 유혹에 많이 흔들렸죠. 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는 웬갖 유혹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언어뿐만 아니라 뭐 어렸을 때 뭐 발레를 시켜야 한다. 뭐 친구가 아파트 옆동에 살았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를 발레 학원을 보내자는 무슨 6개월, 7개월부터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서 "인지력을 키워야 된다." 막 "이런 학원을 보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때 막 공부도 하고 그때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우리 아기가 뭐 4 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죠. 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뭐 일도 되게 바쁘고 그런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이를 맡긴 상태인데 물론 엄마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얼마나 날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기가 뭐 3주 됐을 때부터 엄마가 와서 같이 살면서 키워 주셨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엄마가 있어서 막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뭐 6 개월짜리 7 개월짜리를 학원에 보내자고 하면 우리 엄마가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막 매일 막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서 옆 동에 있는 친구가 "너 그러다가 너희 딸이 바보가 되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그래서 항상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나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 학습 관련된 모든 것이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에 너무나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제 그 친구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그 집 아이가 지금 뭐 얼마나 더 똑똑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애가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6 개월, 7 개월에 유치원을 안 보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는 어렸을 때 발레를 배우면 몸이 유연해진다. 저도 어렸을 때 발레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사실. 나이가 어느 날부턴가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중간에 운동 안 하니까 더 뻣뻣하고 그래요. 그래서 발레도 배우고 또 그러다가 또 태권도도 배우고 했는데 뭐 태권도도 이제 좀 쓸모없고 뭐 별로 제가 잘 잊어버리는 체질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래도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또 그다음에 동네에서 어떤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발레를 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저희 아이보다 큰 애를. 이러면서 뭐 "선생님의 딸도 발레를 시켜라." 근데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발레 학원에" 발레는 너무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내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네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 시간 맞춰 다닐 수는 없고 저는 사회생활을 너무 즐기고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사회생활이 우리 딸의 미래를 이겼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에는 유치원 아예 안 보내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에도 안 보냈어요. 아무 학원에도. 영어 학원, 수학 학원도. 근데 그 인생 내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호주로 엄마와 함께 유학을 보내준 게 제가 우리 딸에게 해준 너무나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영어를 너무 쉽게 잘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하면서도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학술적인 증거들에도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늘 그렇게 고민하다가 유일하게 해준 게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 보내준 셈이잖아요, 잠시. 근데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애가 그냥 영어만 잘하니까 우리 딸이 나중에 알면 큰일이네요. 그죠? 이렇게 뒤에서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흉본 줄 알면 그쵸?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해요. 사실은 이 수업을 하면서도 '나이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내 이 장을 공부하는 내내 나이와 언어 습득의 연관성에 대해 공부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건 수업이니까 학술적인 증거들을 제가 담담한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데 또 그래도 우리 아이를 가지고 내가 늘 마음속이 시끄러웠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의 나이, 몇 살에 배우는 게 좋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언어학적으로 고려사항 일단 먼저 보고 오늘은 이 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하나의 토픽은 이중 언어 사용이에요. 이중 언어는 두 개의 모를 가지는 거죠. 모국어처럼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학습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시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것에 얘가 이 파란색 글씨 부분이 예시가 되는 사람의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음 태어났어요. 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전 다시 태어난다면 전 이런 환경에 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부모님 덕분이죠. 부모님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주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그 이주가 단순히 서울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제주도로가 아니라 나라를 넘나들면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어가 이 예시의 아이가 첫 번째 언어가 영어와 론톤바. 이 론톤바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론톤바어 콩고예요, 콩고. 아프리카 콩고 지역의 언어예요. 그래서 론톤바어를 동시에 학습하면서 이건 뭐 학습을 했다기보다는 저절로 사용한 거죠. 그쵸? 그 지역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론톤바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언어를 그냥 습득한 거예요, 저절로. 습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또 이제 벨기에에 살아서 아마 벨기에 사람인 것 같은데 벨기에어도 알았겠죠. 그런데 벨기에어에서 제2 언어로 또 플레미시어라는 이 네덜란드어예요. 플레미시어라는 언어를 같이 또 학습을 한 거예요. 플레미시어는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 학습을 해서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이 플레미시어는 바로 다른 도시로 또 부모님이 또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하자마자 잊어버렸대요, 가장 빨리. 그러니까 영어나 론톤바어는 그러니까 모어처럼 습득이 된 거고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라 놀면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고 플레미시어라는 건 유치원 같은 데서 배운 거죠. 그건 학습을 했던 언어가 그냥 그렇게 잊혀졌대요, 가장 빠른 시간에. 그다음에 부모님이 또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링갈라오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앞에 맨 처음에 이 학습자가 모어로 했던 론톤바어하고 같은 콩고 지역의 언어예요. 근데 콩고의 뭐 지역이 좀 다른 거예요. 콩고의 북부 지역의 언어가 링갈라어인데 이 언어를 또 학습하게 됐어요. 습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배운 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5살쯤 돼서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이게 다 5살 이전에 생긴 일인 거죠.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치원을 가게 돼서 이제 이 아이가 또 거기에 부닥쳐서 언어를 습득하는 스트레스. 이게 뭐 좋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근데 뭐 적어도 분명한 건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환경에 살면 그 감각을 익힐 수는 있으니까, 익힐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장점이지만 '참 인생이 고달팠겠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기 속에 있는 내가라는 이 나라는 화자는 이 언어를 이렇게 거쳐간 이 화자의 말인데, 이 사람이 배운 다른 4 개의 언어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필요로 생긴 동기와 함께 교실 수업 없이 암시적으로 습득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그 필라미시어랑 이런 거는, 필라미시어라는 네덜란드 말은 교실 수업으로 배워서 제일 빨리 잊어버렸고, 나머지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필요로 생긴 그런 이유, 그런 동기 때문에 교실 수업 없이 암시적으로 습득된 것. 왜냐하면 콩고 말을 배우게 된다면 엄마 아빠 콩고에 사니까 콩고에 가서 나가서 콩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려면 콩고 말을 배워야만 했죠. 그죠? 그래서 콩고 말을 배웠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뭐 옆에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영어를 그냥 저절로 하고 뭐 한국식 영어 유치원 영어를 배우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쉽게 그런 습득된 것들인데, 이 아이 기준에서 영어든 론폰바어든 벨기에 말이든 네덜란드 말이든 프랑스어든 뭐가 됐든 그것들은 쉽게 습득이 되었을까? 이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언어의 습득은 힘들지 않은 것일까? 그런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떻게 쉽게 습득이 됐는지 어렵게 습득이 됐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힘들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나의 모든 정신력이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의 과정에 받쳐지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쵸? 음. 중요 그 사 이 어린 시절 나의 모든 정신력이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의 과정에 받쳐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음 어린아이가 이런 환경에 간다는 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의 욕심에 그 수많은 유혹과 모든 것들을 떨쳐내다가 마지막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딸을 '아 영어를 배우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호주의 시드니로 유학을 보냈어요, 조기 유학을.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 말 중에 제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말에 그날 바로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네 딸 데려가라. 못 키우겠다." 아유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그랬더니 사실 우리 엄마도 지금 보면 좀 약간 향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이제 그 엄마의 향수병을 또 자극한 게 우리 딸이기도 했던 거죠. 아침에 그 칭칭차를 타고 이렇게 찍 해서 가고, 할머니는 걸어가고 자기는 그 칭칭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가는데, 저희가 샀던 아파트하고 그 초등학교 사이가 걸어서 한 15 분,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산책 삼아 걸으면. 근데 거기를 인제 그 싱싱이카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가고 그 할머니는 걸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큰 공원을 하나 지나가요. 그 공원의 중간에서 갑자기 하늘을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나요?" 이러고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린대요, 아침에 학교를 가다가 아이가. 그럼 할머니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너무 슬픈 거예요. 집에 인제 아무도 없고 할머니가 향수병에 걸린 거죠. 그럼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고 야 네 딸 데려가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비행기 타고 가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엄마를 바로 타고 가서 이제 데리고 왔 예.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에 대한 걸 확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왜 호주를 왜 만드셨나요?'라는 그 말에 이제 이게 '언어 그거 못하면 어때? 영어 못하면 한국에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구나,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도 늙었지만 우리 엄마도 이게 스트레스구나.' 이래서 바로 데려왔었는데, 이 과정이 어린 시절에 이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사례의 사람은 혼자 조기 유학을 간 건 아니고 엄마랑 다녔으니까 향수병의 스트레스는 아니었겠지만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어떤 집단에 가도 얘가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중언어, 삼중언어 화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중언어 그 사용이라는 건 두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는 어린아이들은 우수한 책략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습득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이중언어 한 거고,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은 두 개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 각각의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차이가 나도록 해주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중언어 화자가 무엇이냐라는 거 할 때 이중언어 사용자라는 건 모국어가 두 개가 되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냥 추가적인 요소만 차이점만 이해하면 그냥 그것도 습득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분리된 상황에서 제2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통 등위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부르는데, 등위, 위치가 같은 거죠. 등위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두 개의 다른 의미 체계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별도의 분리된 상에서 제2 언어를 배우는 사람을 등위 이중언어 사용자라 한다. 반면 복합 이중언어 사용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등위 이중언어 사용자가 있고 복합 이중언어 사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의미 체계, 다시 말해 두 언어가 사용되는 하나의 상황, 두 개의 언어가 위에 있는 등위 이중언어는 두 개의 다른 의미 체계, 예를 들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이중언어로 한다면 다른 의미 체계가 있죠. 등위 이중언어가 되는 거고요. 복합 이중언어는 하나의 의미 체계, 그래서 두 언어가 안에서 두 언어가 사용되는 하나의 상황. 그래서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하나의 머릿속에 두 개의 단일 언어 사용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이들은 일반적으로 두 언어를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뭐 제2 언어를 학습할 때는 이중언어 화자만큼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히 희망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중언어 사용자들은 언어 전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스위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전환. 그래서 어느 한 언어 안에 또 다른 언어로 단어나 구, 심지어 긴 문장까지 끼워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많은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두 개 이상의 언어 중에서 한 언어를 더 우세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흔히 상황적 변인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두 개 이중언어 화자라서 두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해도 그 중에 좀 더 우세한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흥미로운 영역은 계승언어의 습득에 집중되었는데, 계승언어란 말은 가게 여기가 그 가족력 같은 거죠. 쓰는 언어로 그 지역의 지배적인 언어.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영어만 독점적으로 쓰이지 않는 집에서 자라난 개인들이 습득하는 언어를 말한다. 계승 언어라는 말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 하나는 만약에 미국에라면 미국의 어느 인디안이다. 그러면 자기 말이 있고 집 밖을 나가면 영어가 사용되니까 이 집 안에 있는 자기 말, 가족의 언어, 인디안의 언어는 계승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예가 한국에 이민을 온 다른 뭐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산다. 그럼 그 사람이 밖에 나오면 한국어를 사용해야 일상생활이 되죠. 그래서 한국어도 이중언어 화자처럼 모호화자로 쓰고, 근데 집에서 엄마와 베트남어만 사용해요. 그러면 베트남어도 모호가 되는데 이 베트남어는 계승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의 언어를 계승 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수많은 계승 언어의 습득을 여러 가지 간섭 요인들로 인해서 초래되는 불완전한 습득이라고 했습니다. 계승 언어를 왜 불완전한 습득이라고 했냐면, 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회적인 언어는 영어 화자 언어권 아니면 한국어 언어권 안에서 영어나 한국어를 배우는 것, 공식적인 말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사용하게 되죠. 계승 언어는 집에서 엄마만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어의 완벽함일 있을 수도 있지만
엄마의 베트남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불완전한 습득이라고 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가 두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는 모국어 습득의 정상적인 속도보다는 약간 느립니다. 우리 아까 이 장의 시작에서 나왔던 그 4 개, 5 개, 6 개의 언어를 유치원에 가기 전에 7살 이전에 막 배운 그 사례자를 보면 여러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집중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 모어보다는 살짝은 느리겠지요. 이 느린 속도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조기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하다. 여러 언어의 어떤 현상들이 들어가니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어떤 개념의 형성을 좀 더 쉽게 하면 정신적인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한 음 연구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국어와 제2 언어 사이의 간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모국어와 제2 언어 사이의 간섭. 어린아이들의 제2 언어 습득 연구의 상당수는 모국어와 제2 언어의 언어 사이의 간섭 효과에 초점을 맞춰 왔어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이들의 모국어와 제2 언어 학습 모두에서 사용되는 책략과 언어적 특징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드러이하고 버트의 연구에서 보면 영어를 학습하는 스페인어 화자들 사이에서 모국어의 간섭에서 생기는 오류가 아닌 언어 내적 책략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언어 간섭이 생기면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또 언어 간섭이 주는 언어 내적인 책략, 그 방법, 전략 같은 것, 그걸 찾아냈고, 한슨의 연구에서는 3세 아이가 모국어와 제2 언어 학습 모두에서 유사한 책략과 규칙을 사용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책략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간섭의 좋은 효과일 수 있죠. 그리고 그다음은 성인의 제2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언어학적 과정을 보면 제2 언어 습득은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에 취약하고, 특히 두 언어 습득 과정이 시간적으로 간격이 클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아이는 모두 언어 내적인 오류를 보여주고, 이것은 모국어의 규칙과는 상관없이 제 언어의 규칙을 찾아내려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국어는 단지 간섭 요인이 아니라 촉진 요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호 간섭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언어 습득 이론에서 모호 간섭이라는 단어는 모호가 그 목표에 간섭하는, 음 예를 들면 한국어와 영어는 대표적으로 어순이 다르잖아요. 밥을 빵을 먹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빵을 먹다 해야 되는 걸 영어로 하면 먹다 빵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한국인 하자가 영어로 말할 때 I'm 빵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 못하는 순간에. 그러면 그래도 그걸 문장으로 그렇게 순서 바꿔서 나타낸 건 모호 간섭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모호 간섭이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킨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모호 간섭의 경우는 생략을 발동시키는, 그래서 '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이 촉진시킨다는 관점이 더 커요, 사실은, 모호 간섭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모호가 영향을 주죠. 모호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모호 간섭이 나쁜 간섭이 아니라 촉진 요인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다음은 습득의 순서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린아이의 제2 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모국어의 간섭 요인 이외에 또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듀러이와 보트는 모국어에 간섭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국어 통사적 패턴의 전이는 아이의 제2 언어 습득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시로 말했던 한국어 영어에서 모호 간섭이 나쁜 요인으로 작동한 케이스는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가는 그것을 간섭해서 그 나쁜 영향이었잖아요. 근데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서는 그런 식의 모호 간섭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 두 사람은 밝혀낸 거죠. 그들의 제2언어를 배우는 그러니까 그 제2언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이 두 사람이 말한 제2언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모국어를 습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구성 과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그 모어를 배우는 건 처음 받아들이는 언어에 대한 구성 과정, 그걸 창의적으로 그렇게 그 창의적인 구성 과정으로 이렇게 그 제2 언어를 배울 때도 어린이들은 모어 통사 구조가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창의적인 새로운 구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머릿속에 두 개의 언어가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어린이들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모국어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습득 순서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형태소의 습득 순서를 연구한 것입니다. 예, 뭐 우리한테는 이 부분은 뭐 꼭 외워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이 습득 순서는 앞에 있는 이론들은 이해해야 되지만 이렇게 뭐 현재형을 배우고 in, on 이런 걸 배우고 복수형, 불규칙, 소유격, 축약하지 않은 비동사, 관사, 규칙동사, 3인칭 규칙, 3인칭 불규칙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에 대한 건 어쩌면 한국어라면 어떤 걸 먼저 배우는 뭐 간단해서 복잡으로 가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습득의 순서에서 보면 아이들이 받는 입력에 나타나는 빈도 때문에 이러한 일관된 순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래서 앞에 그 조금 전에 제시한 이렇게 이런 순서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이들이 받는 입력, 뭐 부모나 옆에 사람들이 아이에게 언어 입력을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 입력에서 많은 빈도가 저런 것들이 더 1에 나와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뭐 집에 나와 있는 게 제일 덜 나오지 않았겠냐 이런 것들이 그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형태소 습득 순서에 관한 연구는 언어 습득에서 아이가 갖는 관련성을 어떻게 밝혀줄 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논의에서는 통사적인 접근법과의 반대인 반대인 통사적 접근과 반대예요. 지금 앞에 거는 이제 뭐 과거형을 배우고 뭐를 배우고 비동사를 배우고 하는 건 통사적인 접근이잖아요. 의미중심적인 접근법이 좀 더 강렬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습득 순서를 결정짓는 5가지 요소를 이제 제시했어요. 습득 순서를 의미적인 그 맥락에서는 이렇게 5가지. 시각적 현저성, 의미적 복합성, 형태 의문적 규칙성, 통사적 범주, 입력에서의 빈도 이렇게 5가지가 습득의 순서, 의미적인 의미적 중심적인 접근에서 습득 순서를 결정짓는 요소를 봤어요. 그래서 시각적 현저성이라는 건 주어진 구조를 얼마나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의미적 복합성은 특정 형식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의미가 표현되는가 하는 것이고 형태 의문적 규칙성은 의문 환경에 의해 어떤 언어 형식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고 통사적 범주는 형식의 문법적 특성이고요. 입력에서의 빈도는 학습자가 듣는 발화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입력되는 그런 것들이죠. 발화에 나타나는 특정 문법 구조의 횟수입니다. 음,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입력된다는 게 발화로 연결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헝가리에 있을 때 어떤 그 인터스텔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제가 영어도 못하는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 말투를 어투 중에 내가 좀 좋아했던 사람의 어투로 스튜어디스에게 비행기에서 그 주스 좀 주세요. 커피 주세요. 이런 것도 그걸 그 톤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나타난 게 그래서 그거 이제 다시 안 보기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좀 여러분들 좀 놀리시겠지만 갑자기 시골집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난 유튜브를 좀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뭐 관심 없었는데 원래
이 온라인 강의 때문에 2월부터 제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외국인 대상으로. 그때 그래서 유튜브를 쓰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가 떠서 이렇게 꾹 눌러봤더니 제가 집 보고 모델하우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해요. 돈 많았으면 부동산 부자가 됐을 거예요. 맨날 사들여 가지고 지금쯤. 근데 그래서 막 보다 보니까 시골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원 생활을 이제 늙었나 봐요. 전원 생활하고 싶다면서 그런 걸 막 봤는데 그 남쪽의 어느 시골에 진주별 부동산이라는 어떤 여자가 외국인처럼 너무 이상한 한국어를 구사해요. 그러니까 아마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하다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그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와서 그냥 이야기하면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 말투가 좀 이상해졌어. 외국 사람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렇게 좀 이런 영향하고도 그렇구나 했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런 5가지 결정 요소, 지각적 현저성, 의미적 복합성, 형태 의문적 규칙성, 그다음 통사적 범주, 입력에서의 빈도라는 결정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어쩌면 습득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교실로 연계해 보면 여러분은 자신이 배웠던 외국어에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 결정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결정 요소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이렇게요. 예. 써 주세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인데 3.1 표에서는 제2 언어를 습득할 때 어릴수록 더 나은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표에서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의 습득과 원어민 수준의 악센트 습득을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신경생리학적 발달로 유창성은 no. 신경생리학적 발달이다. 그럼 유창성은 no. 그다음에 악센트는 yes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o, yes 이 표시는 대문자로만 된 no와 yes가 있고 네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 물음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등급은 아주 강한 것을 yes에서부터 no까지. 그래서 대문자로만 된 yes에서 소문자가 들어간 yes, 물음표, 소문자가 들어간 no, 그다음 대문자로만 된 no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이 유창성의 등급과 악센트의 등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슬래시로 표현한 부분은 노, 노는 여기 있는 노는 유창성, 여기 있는 예스는 악센트 이런 거죠. 신경 생리학적 발달은 유창성은 노이고 악센트는 예스이다 이런 거고 뇌의 좌우 기능 분화. 지난 시간에 뇌 기능 분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 기능 분화는 유창성, 악센트 모두 노우다. 근데 악센트는 가벼운 노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5, 4, 3, 2, 1 하면 이 정도의 노후가 되는 거죠. 이거는 5 정도의 노후가 되는 거고요. 1이라고 했지. 결정적 시기라는 건 유창성 no, 악센트는 yes. yes. 그다음 인지적 성숙은 유창성은 보통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통 악센트는 그냥 조금 no. 정서적 요인들. 그래서 억대력, 언어자아, 정체성, 태도 같은 정서적 요인들은 유창성 S, 악센트 S. 그러니까 최대는 아니지만 부드러운 예스입니다. 모국어와 제2언어의 간섭은 유창성은 잘 모르겠다. 보통. 그다음에 악센트는 S이다. 근데 아주 S는 아니고 조금 S로 답을 나왔죠. 이 연구 결과죠. 이 가능성이. 이것들이 그럴듯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궁극적인 나이의 변인인지 원어민의 정통 악센트 습은 나이의 변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은 모국어 습득에 관한 논점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습득에 관한 8가지 논점에서 나이와 습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검토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을 먼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언어 능력을 가장 최선의 조건, 즉 간섭 편향들이 없는 상태, 간섭편이 없는 음 언어 능력을 최선의 조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언어 수행, 자료로부터 추론을 의존한다. 이런 거죠. 언어 능력은 왜 우리 지지난 시간 3주차인가? 에서 그 나무로 이렇게 해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은 뿌리에 해당되는 갖고 있는 지식들이었고 수행은 실제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발현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언어 능력을 최선의 조건에서 판단하는 언어 수행. 그러면 자기가 가진 내재된 언어 능력을 간섭 요인이 없이 뭐 자동차가 시끄럽게 울리든 모호가 간섭을 하든 이런 간섭 요인 없이 수행하는 실제 행위로 수행하는 언어 수행의 자료부터 추론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다음 지난 50여 년간의 연구들이 왜 실증적인 수행 자료에 초점을 두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신경 언어학적인 자료와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개인적인 인지적 고려사항과 사회 정서적인 고려사항의 조사에서 나이와 언어 습득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이해와 표현이에요. 이해와 표현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영어로 do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프랑스어로는 이거 못 읽겠어. 모르겠다. 프랑시아스? 프랑스어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보통 그냥 말을 할 수 있냐, 헬로우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해도 할 줄 아시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영어나 프랑스어로 이해도 할 수 있다는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영어 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 할 수 있어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도 가능한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성인, 제2언어 학습자들은 모두 보통 어떤 소리의 차이를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 들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성인들은 억제력이 더 강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보다 적극성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더 성숙된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어체나 구어체 텍스트로 긴 표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간결하게 말하고 씩씩하게 바로바로 말하지만 성인은 억제력이 있어서 그걸 좀 빨리 말하지 않고 좀 참거나 그래서 표현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좀 더 길고 적극적으로 길고 그런 표현을 문어체 혹은 구어체 모두를 만들어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모국어 습득에 관한 논점 중에서 선천성과 후천성. 우리 선천적, 이렇게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거. 후천성, 나중에 배운 거죠. 사춘기 이후에는 언어 습득 장치라는 마법의 조그만 블랙박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언어 습득 장치가 모든 사람에게는 그 LAD,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사춘기 이후에 이 언어 습득 장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성인들이나 아이들은 똑같이 어떤 나이에도 제2 언어를 습득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2 언어 습득은 어렸을 때만 배울 수 있다가 아니라 어린이도 배울 수 있고 커서 청소년이 돼서 배울 수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천성이 성인에게 가하는 유일한 속임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선천성이 성인에게 가하는 유일한 속임수는 원어민 같은 악센트의 습득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 성인에게는 선천적으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제1 언어, 뭐로 배워야 돼. 이런 의미죠. 여기서 선천성이라는 건. 그것이 악센트 때문이다. 원어민 같은 악센트 때문에 언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해라는 우리들의 모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른들이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자질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아이들의
아이들 때 잘 배우는 것이 악센트 때문에 어른이 되면 안 된다는데 사실 어른이 되어도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습득할 수 있는 자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성인들이 제2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인지적이거나 정서적 변인들의 간섭 때문이지 선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선천성, 후천성에서는. 다음은 보편적 자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제2 언어 습득에 관한 어린아이의 제2 언어 습득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아이들의 제2 언어 문법 발달이 사실은 보편 문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제2 언어 문법 지식이 진짜로 보편적인 원천에서 직접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모국어의 중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쿡은 만일에 보편 문법의 모형이 제2 언어 습득 과정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2 언어 학습자가 아니라 보편 문법의 기술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보편 문법 관련 미스터리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은 체계성과 변이성이라는 그 용어예요. 체계성, 변이성. 체계성은 시스템이 딱 갖추어진 걸 체계성이라고 하고 변이성은 가끔씩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가변적인 그런 요소들, 그 변하는 것들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제2 언어의 언어학적 발달은 모국어 습득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바라보면 제2 언어 습득이 모국어 습득 과정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학습자들은 기납적으로 규칙을 추론하고 하나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화시키고 과잉 일반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는 거죠. 아이들이나 성인들의 제2 언어 학습 자료에 변이성이 갖는 골치 아픈 문제들은 모국어 습득 상황에서는 때로 잘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인지적, 정서적, 문화적, 상황적 변인들에 의해 더 악화된다. 그래서 이건 그 언어를 그 습득하는 체계, 그 순서, 과정 이런 것들이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변인들에 의해서 그 방해적 요소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좋은 요소가 변인들 때문에 더 빨리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무조건 다 부정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체계성과 변이성이라는 개념에서 그 언어 습득 상황을 봤고요. 다음은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논점들을 보면 언어가 사고의 형성을 돕고 반대로 사고가 언어의 형성을 돕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언어가 사고의 형성을 돕는다는 건 언어를 이용해서 어떤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니까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그 인간의 사고를 형성해가지고 근데 그 반대로 이 사고가 언어 형성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배경 지식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인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사고가 언어 형성을 돕는 케이스죠. 그렇다면 제2 언어 습득에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학습자의 나이는 또 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언어가 사고 형성을 돕고 사고가 언어 형성을 돕는 그것들이 서로 그럼 언어와 사고가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학습자의 나이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보자는 거죠. 의존성이 서로 어떻게 제2 언어 습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학습자 나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사람의 기억 장치가 하나의 저장 체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두 개로 되어 있든지 어떤 연령에서든지 언어 습득은 역시 사고의 습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언어가 단순히 글씨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정보도 들어오니까. 제2 언어 학습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추려내거나 알고 있는 의미는 새로운 의미를 추려내거나 제2 언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상응하지는 않는 한 언어에서 생각과 개념을 구별해 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념 체계를 습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2 언어
이제 하나의 언어에서 생각과 개념을 구별하거나 제2 언어라는 어떤 한 언어에서 새로운 개념을 습득. 언어가 들어오면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 언어 체계가 가진 문화적인 그런 구성 원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연구의 결과들은 나이가 갖는 그 어떤 이점에 대해서도 모호한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요렇게 보면 이렇다 저렇게 보면 저렇다 이렇게 되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언어와 사고에서 교실로의 연계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제2 언어 학습이 어느 정도로 사고와 습득 또한 포함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언어와 사고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언어와 사고에서 보자면 그 사고와 습득, 사고하는 것과 습득을 제2 언어 학습이 사고와 습득을 어느 정도나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고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언어를 통해서라면. 그다음에 교사로서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사실 뭐 언어 습득을 통해서 목표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이런 걸 배우잖아요.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그런 것들이 이 언어와 사고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우리는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니까 한국어 선생님이 된 다음에는 우리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한국적 사고방식 그것을 공감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예요. 다음은 모방이라는 용어인데요. 모방은 어린아이들은 표면적 특성이 아니라 의미에 중점을 두는 심층 구조의 훌륭한 모방자인 반면 어른들은 명시적인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표층 구조의 모방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의외죠. 그쵸? 어린이들이 더 심층적인 구조를 모방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 만약 제2 언어로 그러니까 모어처럼 이중 언어를 습득할 때 확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그 구조로 하잖아요. 또 어른들은 딱 이해해서 설명해 준 부분을 눈에 보이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으면 그게 그대로 표준 구조로 딱 모방해내는 거죠. 배운 학습을 바탕으로 딱 내는 건 어른이고 아이들은 그냥 싹 습득을 해서 탁 내뱉는 그런 이건 빠르다 아니면 쉽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가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영어로 막 이야기는 했는데 한국말로 통역해 봐 했더니 통역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 그쪽 구조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구조를 이쪽 구조로 스위치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건 어렸을 때는 잘 못하는 거고 어른들은 그냥 그걸 배워서 암기한 대로 그대로 다시 표출할 수 있는 거고 모방의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럼 제2 언어를 하는 성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의식적으로 진리값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표준 구조는 덜 의식하는 것이 더 나을 거죠. 그래서 요 윗줄에서 말한 아이들은 심층 구조의 훌륭한 모방자인데 어른들은 표준 구조의 모방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진리값에 흐름, 그거의 어떤 기본적인 것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겉에 드러나는 뭐, 그런 것을 조금 덜 의식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즉, 제2 언어 학습자는 언어의 기능과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형식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른이 표준 구조의 모범을 잘한다는 건 표준 구조를 집착하는 그런 형태라고. 다음은 연습과 빈도입니다. 대부분의 언어 수업 교실이 표면적인 형식에 초점을 둔 기계적인 연습으로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보이는 걸 가르쳐 주고 그걸 바꿔봐라.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어라면 느라고라는 연결어휘를 가르쳐 준 다음에 단어 문장 구 두 개를 주고 두 개를 이걸 느라고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의 그런 표준 구조에 있는 그 기계적 연습의 언어 교실은 그런 의미이고
입력의 빈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지심리학자들은 자극의 빈도와 형식에 대한 연습 시간이 유의미한 입력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동의했어요. 모든 연구 결과들은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맥락 속에서 제2 언어로 하는 의미 위주의 의사소통이 최상의 연습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지주의라는 게 이제 좀 현대에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인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에게 인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막 반복하는 청각구두식의 그런 것보다는 유의미한 학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도 통제된 연습을 하면 유의적 연습, 열린 연습을 꼭 하게 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입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입력. 입력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의 언어 습득에서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 중 하나로 떠올랐어요. 입력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 입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모든 연령, 어린아이가 됐던 성인 학습자가 됐던 언어 습득의 그 근본적인 열쇠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입력의 제공과 그에 따르는 교정 피드백이 그 어떤 교실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화인데요. 담화. 대화 능력을 습득하고 담화는 이게 담화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능력이죠. 그렇죠? 대화 능력을 습득하고 상대가 의도하는 의미를 인식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능력을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틀림없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 능력을 습득하고 상대가 의도하는 의미를 인식하고 그런 걸 하는 그 능력을 연구해서 그것을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언어 습득, 모어 습득 과정에서 그 담화 능력을 인식하는 아이의 능력을 제2언어 학습에 그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은 은유나 유머, 의미의 미묘한 타이, 중복 의미, 그리고 비언어적 단서와 같은 미묘한 활용론적 언어 요소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여기 앞부분이 어린아이의 그 담화를 인식하는 능력을 재현어 학습 방법에 찾아내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좀 나이 많은 아이, 청소년이나 그 어른, 성인 학습자들이 그 은유나 의미와 같은 미묘한 차이, 그런 중복 의미, 비언어적 단서를 찾는 그런 능력이 이런 성인 학습자에게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어라. 알아야 한다. 이런 거죠. 아마가 아이만 되는 게 아니라 어른도 담화 능력이 있다. 다음은 나이와 언어 습득. 지금 이번 장이 3장이 나이와 언어 습득과 관계된 장이었는데 이 장의 연구들의 기초를 한 교수법의 예시입니다. 교수법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 2개의 예시가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언어 교수 방법론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대한 관찰과 연구에 의해 영감을 얻은 수많은 교수 방법론의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다음은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해를 어른들의 제2언어 학습 교실로, 그러니까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어른, 성인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교실로 확장시킨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2개의 이제 교수 방안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신 반응 교수법이에요. 이 전신 반응 교수법은 TPR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약자로 TPR만 쓴 거죠. 그래서 전신, 온몸이에요. 전신 거울 이런 것처럼 전신, 반응, 전신에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전신으로
표현하는, 반응하는 그런 교수법이에요. 뭐 언어교수 이론 같은 걸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지나가서 알고 계신 거지만 어쨌든 어린이의 습득에서 이제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뭐를 습득하는 과정이 적어도 1년 정도 가만히 "엄마 말해 봐. 해 봐. 언니 해 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입력을 받아들이고 많은 듣기를 통한 입력을 받아들인 후에 처음에는 뭐 손으로 발로 몸으로 응아응아 말로 소리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교수 방안에 넣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국어를 배울 때 말을 하기 전에 엄청난 양의 듣기를 하는데 그 듣기에는 신체적인 반응, 예를 들면 손 뻗기, 잡기, 움직이기, 아빠 눈 바라보기 뭐 이런 것, 바라보기 등이 수반된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기 전에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이죠, 태어났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서도 수많은 듣기를 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언니, 오빠 이렇게 많은 듣기를 하고 거기에 신체 반응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 반응 교수법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학생들이 엄청 많은 양의 듣기를 하고 동시에 신체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전신 반응 교수법도 그 아이의 그 듣고 움직이는 몸이 반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아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는 다 커 버렸으니까 어른이 돼 버렸으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제가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학교에 와서 수업을 찍는 이유가 제가 이 수업을 집에서 한번 찍으려고 한번 해 봤더니 우리 고양이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여기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 야옹 야옹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찍어 봤어요, 문 잠그고. 그랬더니 문 앞에서 1 시간 내내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실수가 나타날까 봐 할 수 없이 학교로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귀여운 고양이가 이렇게 하고 잘난 척하잖아요, 고양이는. 우리가 다 집사니까. 잘난 척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있고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이렇게 멀리서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토리야 간식 줄까?" 딱 그러면 지가 인제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구강 구조가 안 맞아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근데 "간식 줄까?" 그러면 "야옹." 하면서 꼬리를 탁 들고 발소리를 턱턱턱턱 하면서 냉장고 앞으로 딱 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식 줄까?"라는 말을 듣고 몸이 가서 "야옹." 하고 울고 가서 꼬리를 탁 들고 냉장고 앞에 가서 "야옹, 야옹."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많이 듣고 그 간식 줄까를 그 우리 고양이가 이제 우리 집에 온 지 6 년이 됐으니까 6년 동안 들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듣고 몸이 움직이고 제가 죄송해요. 사람 언어 습득인데 고양이한테 갑자기 비유를 하게 됐나요? 제가 너무 우리 고양이를 의인화했나 봐요. 아무튼 수많은 양을 듣고 움직이는 거. 그런 것으로 교실도 많이 듣고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말을 하고 이해한 후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교수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듣고 바로 말을 해야 되면 언어 학습자가 좀 스트레스 있잖아요.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TPR 수업의 교실은 상급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명령법을 활용했다. 그래서 말을 듣고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 형태가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한 60% 이렇게가 명령형 스타일로 TPR의 부분이 시작되죠, 구성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통사적으로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명령문이 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면 명령문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그래서 학생들이 인제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해 대답을 말로 이제 천천히 처음에는 "일어나세요." 하면 몸이 일어나고 "어디에 있어요?" 하면 "저기." 이런 것도 "저기에 있어요."가 아니라 뭐 "책상 위에 있어요."가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대답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선생님이 하게 될 테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말로 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할 정도로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게 돼. 이 편안함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말을 빨리 대답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교수 방법이니까 그 대답을 하는 게 좀 편안하게 느껴지게. 질문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다 보면 음 '언어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TPR의 한계는 학생들의 언어 능숙도가 초급인 경우에는 특히 효과가 있었지만 언어 능숙도가 초급일 때는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는 그 TPR의 교수법만의 특징은 점점점 이제 사라져 가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 TPR은 교실에 주로 활동하는 어떤 교육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교수법이 아니라 교실 활동으로 음 교실 활동의 한 유형 그런 걸로 더 이제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교실 활동 방안의 하나가 교수법이 사실상 배경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단계의 모든 과가 아니라 사이사이에 필요한 과에서 활용하는 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으로 이제 많이 더 이제 사용하게 됐죠, 요즘은. 다음 두 번째는 자연적 접근법이에요. 나이와 언어 습득과 관계된 교수 방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는 전신 반응이었고 하나는 자연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연적 접근법은 크라센의 제2 언어 습득 이론의 여러 주장 가운데 그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크라선의 여러 이제 주장 가운데서 제2 언어 습득 이론의 주장 가운데에 성인들도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2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어를 우연히 접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 언어를 접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교실에서 문법을 학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사실 저절로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언어 전공자인데 사실은 언어 전공자인데도 제가 헝가리라는 나라에 가서 2년 있었는데 그 2년 있었다고 헝가리어가 되진 않았어요. 네. 그 우연히 접할 기회는 가졌잖아요 그럼 제가. 억지로 그죠. 저절로. 눈을 뜨고 눈을 심지어는 그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의 안내 방송도 다 헝가리 말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트램의 안내 방송도 다 헝가리 말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훅 하고 습득했어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독학했어요. 도착과 동시에 한 2-3일 사이에. 그 심심해서 트램을 타고 왔다 갔다 계속했어요. 길도 익힐 겸.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으면서 뭐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다음 역은 어디고 이번 역은 어디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러고 이제 그 전자로 전광판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거 보면서 뒤에 들은 거랑 끼워 맞춰서 모음 배우고 자음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뭐 한 며칠 사이에 자음 모음 대충 한 70% 80% 띄었어요. 그다음에 좀 잘 정확히 모르겠는 거 상상이 안 가는 자모는 한 10% 20%는 나중엔 제가 그쪽에 대학에 있었으니까 엘대 대학이라는 대학에 한국어과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는 다른 교수님하고 티타임 할 때 "내가 오늘 트램에서 배웠는데." 이러면서 "에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읽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모를 뭐 별 생각 없이 정확히 며칠 만에 이런 거 없이 여러 거 한 거 아니니까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연히 접할 기회에 교실에서 강요받지 않고 되긴 됐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그다음 칸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뭘 들어야 되는지 뭘 안 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또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다녔으면 알았을 수도 있는데 또 길에 다니면 사람들은 제가 동양인이니까 유럽에서는 제가 무조건 외국인이잖아요, 외모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하니까 그냥 헝가리어가 뭔지 그리고 또 제가 있던 부다페스트가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 딱히 헝가리어인지 저게 이탈리아어인지 '저 발음은 좀 이상하네.' 하고 보면 이탈리아어고 이건 뭐 그저저저저 이래 보면 프랑스어고 뭐 독일어고 막 다 언어가 뒤섞여 있어서 사실 딱히 그렇게 헝가리어를 습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고 왔어요 돌아올 때는. 그래서 이 크라센의 연구 결과에서 파생되어 나온 주요 교수법이 바로 이제 자연 교수법, 자연적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학습자의 발화가 저절로 나타날 때까지 말하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고 음 뭐 꼭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 학습자처럼 그냥 가만두는 거죠.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가능한 한 긴장을 풀어야 하고 분석이 아니라 많은 양의 의사소통과
습득이 일어나야 한다고 느끼고 쭉 앉아서 막 듣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럴 때는 좀 나이가 영향이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게 나이가 영향이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말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라는 게 자연적 접근법이고요. 자연적 접근법은 TPR의 학습 활동을 사용해서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을 흉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쇼핑이나 가정, 건강 등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환경이 강조되었고요. 자연적 접근법은 교사가 제공하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연적 언어 습득으로부터 통찰력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의 자연적 언어 습득은 이해 가능한 입력이 아니죠. 그냥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걸 아무거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계산하면서 아이에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살짝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적 언어 습득으로부터 완벽하게 통찰력을 가져온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왜냐면 이건 사실 교실로 왔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실로 수업에 활용하는 교수 방안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 가볍게 여기 아이와 언어 습득과 관련된 교수법이다 이런 면에서 TPR이나 자연적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교수법의 실제적인 이 자연적 교수법만 해도 하루를 수업할 만큼 많은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어 교수 이론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그럴 때 학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해서 3장 나이와 언어 습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3장의 나이와 언어 습득 이 장을 통해서는 조금 약간 우리들의 생각이 좀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린 시절의 제2 언어 습득에는 분명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응애응애해서 모호습득 말고요. 여기서 모호습득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3살 때, 7살 때, 10살 때 이렇게 그때 제2 언어 습득에는 분명히 아마 잠재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잠재적 특징이 있다 없다 해서 없다가 아니고 그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 외국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인들이 단 한 가지 악센트 한 가지 악센트를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모든 불리한 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악센트만 성인이 더 쉽지 않은 거. 악센트 습득만 성인이 발음 부분만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우고 어른들이 좀 더 완벽하게 가기 어렵고 이런 그것만은 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결단되는 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른이 불리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악센트 역시도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물론 발음이 좋아야 우리가 발음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발음이 좋으면 유창해 보이잖아요. 똑같은 언어 활동을 해도 발음이 똑같은 10개의 단어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발음이 좋으면 잘해 보이고 발음이 나쁘면 못해 보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벨이라는 사람이 어릴수록 좋다라는 말은 대중매체의 선전이나 쓰레기 학문에 의해 부추겨진 잘못된 통념이다라고 말했어요. 음. 어릴수록 좋다라는 게 매체의 선전 혹은 학문 어떤 쓰레기 학문 그러니까 이 학자가 볼 때는 좋은 성과가 아니야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읽고 쓰는 능력, 그러니까 읽기, 쓰기 이런 거, 그다음 어휘, 화용능, 배경 지식, 통사적인 측면 그런 면에서는 어린아이들보다 성인들이 오히려 탁월한 학습자임이 밝혀졌어요. 사실이죠, 그렇죠? 발음을 잘 배우고 언어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어릴 때 배워야 하는데 실제로 쓰는 능력, 읽는 능력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를 제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2번에 걸쳐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거든요. 한 번은 유학이 아니라 그 외국으로 보낸 게 아니라 캐나다 여자애를 산드라 러브라는 애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살게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산드라를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산드라는 한국말을 못했어요. 그냥 어쩌다 안녕 뭐 이런 거밖에. 그래서 그 애가 왔는데 우리 애가 거부 반응을 좀 일으켜서 자기 방을 빼앗았다 이렇게 해서 거부 반응을 좀 일으켜서 별로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헛수고를 하나?' 사실 그 옛날에 엄청난 돈인데 그 삼성맨의 월급보다 더 많이 줬거든요, 월급도. 그 당시에. 삼성맨의 월급이 7,000,000-800,000 원쯤이었는데 제가 2,500,000 원, 1,400,000 원인가 주고 방도 하나 주고 이랬으니까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낮에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저녁에 낮에 나가 놀다가 지 그리고 저녁에 한 4-5시 돼서 집에 와서 그냥 뭐 할머니랑 뭐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딸처럼 지내는데 제가 월급을 주고 그런 거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애가 막 한 달, 2달 가도 막 싫어하고 절대로 영어로 말 안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론이 틀렸나.' 이렇게 해서 제가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이터에 나갔다가 딱 들어와서 현관에 서서 그 산드라가 매일매일 그때 여름이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더우니까 현관에서 다리를 이렇게 탁 하고 서서 186 인가 그랬거든요. 키 큰 애가 "할머니 핫핫핫." 이렇게 했어요 들어오면서. "할머니 더워 죽겠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가 갑자기 요 놀이터에 갔다 그때 3 살인가 그랬는데 놀이터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리를 딱 벌리고 서고 물건을 다 내려놓고 놀이기구를 내려놓고 "할머니 하타타." 이렇게 하고 산드라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산드라하고는 영어로 다 우리 가족들하고는 한국말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돈이 아깝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 어린애가 잘한다?' 이렇게 또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후에 산드라가 가고 또 그냥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영어를 안 쓰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영어를. 그랬다가 또 이제 그 호주에 가서 있다가 호주에 갈 때 영어 ABC 까지밖에 몰랐어요. D도 몰랐어요. 그러고 가서 있다가 또 거기서 몇 달 사니까 또 영어를 되게 잘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안 하니까 또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2번이나 그렇게 돈을 썼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 갈 땐가 이제 영어를 뭐 언제부터지? 초등학교 때 영어 하죠.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배우니까 이제 잘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게 더 쉽나 이게 더 쉽나. 아 뭐가 더 쉽지?' 막 이렇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동시에 같은 상황에서 학습을 시작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읽기, 쓰기, 어휘, 활용론, 배경지, 통사 이런 모든 면에서 성인 학습자가 오히려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습 능력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해서 너무 잘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또 호주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했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영어가 필요해서 중학교에 가고 가서는 쪼끔 적당히 하고 그다음엔 또 제가 과외 선생님을 들여서 영어를 공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학습했지만 잘 잊어버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아이의 놀라운 학습 능력에 대한 찬사들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끝끝내는 또다시 혼돈에 빠지게 됐는데 아이와 언어 습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론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르치게 될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 되면 가르치게 될 우리의 학습자들은 다 성인 학습자잖아요 사실. 보통 90%가 성인 학습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에서 들어와서 배우는 거니까 성인 학습자가 '절대 어렵다.'라는 그 개념을 빼도 된다 이런 거죠. 성인 학습자가 오히려 더 쉽게 배울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어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한 개도 모르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 한 1 년이면 유창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빠른 학생들은 한 6 개월부터 유창하게 쪼끔씩 유창하게 하기 시작하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제 나중에 네 뭐 '얘네는 악센트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3장 마이어 언어 습득까지 마쳤습니다. 습득 이론들이라서 사이사이에 용어나 이런 게 어렵거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제 3 장쯤 가니까 이미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앞에 1-2 장에서. 그래서 이제 좀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론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연휴 시작이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연휴인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 황금 연휴에 밖에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이동하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그 안전불감 걸리지 않게 잘 단돌이 잘 마스크 같은 단돌이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